자, 다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포뮬러 규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포뮬러 경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욱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처음 참가하시는 팀이 있나요? 포뮬러?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팀이에요. 어느 학교세요? 부산대 신라대 연합입니다. 신라대하고 부산대 동아대 연합입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언급해야 될 내용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규정하고 저희가 변경이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 진행은 다들 아시다시피 1일차 때 안전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2일차 때 동적평가, 3일차 때 내부레이스 경기, 이렇게 3일간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1일차에 차량 검사와 제동 소음 검사, 틸팅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하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연습 주행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일차 대회부터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검사는 규정에서 정한 안전 요구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제 드라이브 탈출 시간 테스트가 있고요. 통과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요 스티커가 발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동 및 소음 검사가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동 검사는 제동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동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네 바퀴가 동시에 잠기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제동 시 차량이 이제 각도가 틀어지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대회 오시기 전에 차량의 제동 테스트는 해보시고 오셔야지 대회 장소에서 하시려면 상당히 좀 통과하시기 힘들 수 있다는 거 확인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 검사는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엔진별로 해서 규정 RPM에서 110dB 이하가 나오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동 소음 검사를 통과하시면 두 번째 KSA라고 적혀있는 스티커가 발부되고요. 그 다음에 틸팅 검사는 두 가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도까지 기울였을 때 옆으로 전복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5도까지 기울였을 때 연료 및 오일류의 유출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틸팅 검사를 통과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마지막에 이제 포뮬러가 있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고, 이 세 가지가 차체 카울에 바디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에 시동을 걸고 연습 주행도 가능하시고요. 둘째 날부터 진행되는 동적 평가에 참가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규정집 뒤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인스펙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차량 검사할 때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조금 변형된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건데, 순서에 맞춰가지고 각 차량 기술 규정에 있는 규정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대회 오시기 전에 한번 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대회 장소에서 좀 당황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량 한 대당 인스펙션 시간이 평균 해보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통과하신 차량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차량 일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밑줄이 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규정에 새로 삽입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바퀴 다 달고 나오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운전석을 제외하고 개방된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위쪽으로만 개방이 돼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막혀 있어야 되고, 운전자 공간에서 예를 들면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래피니언, 그러니까 타이로드 쪽이 이제 차량 바깥으로 외부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작동되는 부분이 최대 20mm 이하의 공간만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간은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막아주시고요. 막으실 때 우리가 운전자를 보호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종류들,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막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휠베이스, 최대 전장, 전폭, 전고, 그다음 최저지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 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최저지상고의 경우에는 휠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뭐 현가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을 해서 30mm 안에 들어온 30mm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경기 중에路面하고 접촉되는 부위가 있으면 저희가 그 내부 레이스나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코스 아웃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퀴 전륜과 후륜을 비교했을 때 폭이 넓은 차에 차축에 그 융거의 75%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휠의 직경은 200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타이어는 슬릭 타이어와 레인 타이어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검차할 때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레디얼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슬릭이나 레인 타이어를 상관없이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상하 25mm, 그러니까 50mm 이상의 작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 탑승 후에 작동 테스트를 할 것이고요.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저희가 보면 작동 범위 내에 간섭되는 부위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벨 크랭크라든가 링크 장치가 겹치는 부분, 오버랩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오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작동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가자치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방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향장치의 경우에는 조향 제한 장치라는 것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이 외부에서 이제 휠 쪽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스티어링 휠이 이제 락이 된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냥 한계점을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바깥쪽 부분이 좀 크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렉피니언 하우징 쪽으로 이 부분이 안으로 삽입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향 제한 장치를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회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픈되어 있는 형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 막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왼쪽 형태는 가능합니다. 그다음 허용 조향비는 여기 이제 규정집에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5:1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향 휠 회전각과 타이어 회전각을 비교했을 때 5:1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유격에 대해서는 항상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유격이 최대한 없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는 조향휠 유격이 7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팀들이 유격이 상당히 크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동장치는 두 개의 독립 유압 회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겼더라도 두 바퀴는 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오셔야 되고요. LSD, 그러니까 LSD를 사용하거나 혹은 라이브 엑셀, 그러니까 차동 장치가 없는 형태의, 그러니까 독립 현가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바퀴에 그 제동 장치가 다 달려 있어야 됩니다. 캘리퍼를 네 바퀴가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LSD나 라이브 엑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구동축에 한 개의 제동 장치가 허용이 됩니다. 물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제동 테스트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유압회로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동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계점을 넘어가서 여기 지금 토글 스위치 형태로 많이 만들어 옵니다. 학생들이. 그럼 이 토글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동등을 제외한 모든 전기장치의 전원이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도 오프되어야 되고요.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동등까지 다 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 차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시동이 꺼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다 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측면 충돌 보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이 프레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러스 형태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하단 부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재가 있고 대각선 부재, 이 세 가지 부재가 측면 충돌 보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상단 부재의 높이가 300에서 350mm 지상에서부터입니다. 지상에서부터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에서 350mm 사이에
상단 부재의 양쪽 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중간에 직선으로 가도 되고요. 이게 사선으로 와도 되는데 제일 위에 발을 하나 더 대었다 해가지고 얘가 상단 부재를 대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규정집에서 이야기하는 트러스 구조에서는 여기는 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상단 부재 위에 프레임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트러스 형태의 보조바가 들어가야 되겠죠. 뒤에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규정부터 이제 작년에 이제 프레임을 이제 트러스 형태로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프레임 측면도를 봤을 때 각 부재 연결점을 기준으로 트러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면도,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참가팀은 그 차량 재원하고 측면도를 지금 현재 7월 15일 금요일까지 그 제출해달라고 공지사항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프레임 주 구조물은 일단 검사 구멍을 제외한 어떠한 구멍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 로루프, 전방 로루프, 측면 보호 구조, 로루프 지지대 벌크 헤드는 저희가 프레임 주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 구멍을 제외한 구멍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닥판이나 방화벽 등을 고정시킬 때는 별도의 브라켓을 용접해서 만들어 다셔야 된다는 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지금 뭐 저희 규정집에 들어가 있는 건데 트러스 형태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적합으로 보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그 Q&A에 질문이 올라왔던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사용된 프레임입니다. 작년 사용된 프레임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노치점이 떨어져 있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보강제를 대시면 올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레임은 뭐냐면 올해 만든 프레임이 아니고 작년 대회 참가한 프레임일 경우에만 저희가 이렇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프레임이라면 이 부재를 다 맞춰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보강 허용 기준은 뭐 최소한 삼각형 형태고요. 철제를 쓰고 두께는 1.5mm 이상, 그 다음에 모서리 150mm 이상이 용접이 되어 있어야 되고 판재에 구멍이나 어떤 변형도 허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던 것들인데 먼저 오른쪽 윗단에 보시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측면 보호 구조물 위에 하나의 프레임이 더 들어간 형태죠. 그래서 메인 로루프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엔진룸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쪽만 보신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강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 지금 동그라미처럼 부분이 이제 질문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부재를 새로 만들어 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트러스 구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 트러스 구조에 맞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어떤 학교에서 이제 사진을 올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하드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포인트에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리저브 탱크에 의해서 여기 대각선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부재를 달기가 좀 힘들다라고 지금 일단 올라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정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일단 수정을 해주시고요. 아닐 경우에는 지금 뭐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두 개의 부재를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다른 형태나 어떻게든 보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도를 보내주시면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각 팀별로 다시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방 충돌 보호 구조는 앞에서 이제 그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흡수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크헤드 앞쪽에 그러니까 벌크헤드 앞쪽에 이게 이제 달리게 되는데 충격이 왔을 때 이 그 보호 구조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벌크헤드 쪽에 두 개의 모서리에 대각선 부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 새로 들어간 규정이니까 요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격 완화 장치는 1.5T 철제판이나 4T 이상의 그 알루미늄 판을 가지고 이 형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경우 형상이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km 차량이라고 보고요. 7m/s의 속도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평균 강속도, 그다음 최대 강속, 에너지 흡수량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하시면 저희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진 규정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량을 그 엔진을 기준으로 해서 300cc 미만과 300cc 초과 구분을 하고요. 국산 엔진 비개조, 그 다음에 국산 엔진인데 개조했거나 외산 엔진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산 엔진의 경우에는 스로틀 바디가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흡기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직경이 제한이 없고 그 위치도 제한이 없습니다. 네, 개조가 됐을 경우에는 지름 23mm, 300cc 미만, 300cc 초과할 때는 타이가 20mm 이하만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흡기 제한 장치 위치는 스로틀 바디를 지나고 난 다음에 흡기 제한 장치가 위치해야 된다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개조와 개조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기화식 엔진의 경우에는 순정 기화기를 사용하고 있고 순정 CDI를 사용하면 비개조로 보겠습니다. 그럼 뭐 앞에 필터나 이런 부분들은 뭐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어식 같은 경우에도 순정 ECU, 그다음 순정 점화 코일, 순정 스로틀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개조로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흡기 매니폴더, 그다음 흡기 그 포트나 이런 부분을 하드웨어적으로 자기들이 뭐 어떤 개조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연료량과 분사 시기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비개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 스로틀 바디 개수하고 그다음에 흡기 제한 장치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흡기 제한 장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로틀 바디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요 목이 작은 부분 흡기 제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동력 전달 장치는 지금 올해 이제 규정집에 이제 삽입 이 그림이 이제 삽입이 됐는데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프라킷을 사용한다 그러면 스프라킷 아래쪽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그 수평선 아래쪽까지 이 커버가 다 내려오게 장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동장치 보호판은 2mm 이상 두께의 철판만 됩니다. 알루미늄 이런 건 허용이 안 되고요. 체인 혹은 벨트를 사용할 경우에 그 3배 이상의 폭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체인의 폭이 3배 이상 했는데 80mm보다 작을 경우에는 80mm 이상으로 만들어 보셔야 되고요. 이 보호막은 항상 체인하고 뭐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센터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80mm 중간에 체인이 위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 센터에 40mm 위치에 체인의 중심이 올 수 있도록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막은 이제 푸시바 의무 사용으로 이제 보호막은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운행될 때는 푸시바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팀원들이 그냥 메인 노루프를 잡고 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버나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기 파이프는 운전석의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지면으로 최소 높이가 600mm, 그다음 뒤축 중심, 그러니까 뒷바퀴 중심으로부터 뒤쪽으로 450mm 이내에 오도록 이제 배기 구멍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소음 측정을 위해서 배기 끝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메인 루프 앞쪽에 위치한 배기 장치도 사람이나 차량에 닿지 않도록 옆면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음 소음 측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C 특성으로 110dB 이하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사용하는 엔진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준별로 계산하는 게 규정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를 들면 GT250 같은 경우에는 9,500rpm에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50 GT650은 7,500. 그다음 많이 사용하시는 거 CBR 600 RR 엔진 같은 경우에는 1,500rpm에서 110dB이 넘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인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그 연료 장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5도 기울였을 때 연료 노출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 125cc 기화기를 사용하는 올해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연료 노출 라인이 캐치 탱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캐치 탱크를 사용을 하는 걸로 이제 기화기 125cc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 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화성이 없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투명 실리콘 호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연료용으로 나와 있는 연료 호스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체결 장치는 피스를 사용은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닥을 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이야기돼야 되는데 브라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스를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나 와이어 같은 걸로 바닥판이나 방화벽 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풀림 방지 장치를 하셔야 되는데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안전벨트, 그 다음에 동력계통 서스펜션에는 이런 세이프티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안전 풀림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좀 사용되는 게 밑에 오른쪽에 세이프티 와이어 플라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상당히 좀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동장치 보호판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보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동장치 보호판의 중심선이 체인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장착해 주시고요.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몇 가지 대회 중에 저희가 계속 실수하시는 부분, 준비가 좀 덜 된 부분하고 주의하셔야 될 것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균형집에 주입 연료량 확인을 위한 투명 호수 장착이 요청됐습니다. 그래서 균형집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캐치캔은 끓는 물에 변형이 안 되는 재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같은 거는 쓰지 마시고요. 운전자 어깨 높이보다 아래쪽으로 가셔야 되고 케이블 타이나 테이프에 의한 고정은 금지됩니다. 기계식적으로 라켓을 사용하셔야 되고 작년에 이 캐치캔에서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냉각수가 넘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보호를 위해서 이제 강화된 규정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현가장치 작동 여부 확인하시고요. 조향장치 유격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휠 유격도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퀴를 저희가 동적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다 하는데 유격이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의 유격을 최대한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최선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벨크랭크나 체인 같은 것들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풀림 방지 장치 같은 경우에 조향, 현가, 제동, 구동 시스템에 사용된 볼트 너트들 전부 다 풀림 방지 장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한 오작동, 특히 재작년에 14년도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차가 달리는 중에 제동등이 계속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동 페달에 유격이 있는데 스위치를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작동이 있을 경우에 내부 경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부 레이스 때 코스 아웃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엔진 킬 스위치 같은 것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퀵잭이나 푸시바 의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잭 지지부, 그러니까 퀵잭을 사용하는 잭 지지부는 주황색으로 도색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촬영 장치, 요즘 인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시는데 드라이버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시야가 방해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제거, 탈거하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신체나 운전자 공간 내에 장착하는 것은 금지되고, 고정을 할 때는 기계적인 장치로 브라켓 등을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야지 접착을 시켜 놓는다든가 테이프로 감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허용이 안 되겠습니다. 2일차 동적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차 마찬가지, 3일차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회 전에 공지를 할 겁니다. 입장 및 이벤트 마감 시간. 그러니까 즉 가속 경기가 몇 시에 오픈을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1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벤트 마감 시간은 1시입니다. 근데 경기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12시 30분까지 입장 마감하겠습니다. 근데 12시 반까지 안 들어온 차는 1시 전에 경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장 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장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1시가 됐다. 그러면 이벤트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줄 서가 있더라도 이벤트 진행을 못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참가 대수가 일단 신청으로 봤을 때 약 7대 정도가 늘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챙기는 팀원을 한 명 정도 지정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가속 경기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75m 거리를 드라이버 2명이 그러니까 1회씩 일단 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허용이 되면 2회까지 저희가 허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코스 레이아웃은 직선으로 보통 이렇게 위치됩니다. 2015년도 경기가 기록이 최고 기록이 300cc 이상은 4초 31 나왔고요. 300cc 이하는 4초 8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저희는 한 3초 후반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키드 패드 경기는 들어가서 좌측으로 2바퀴, 우측으로 2바퀴 돌고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그 언더스티어, 그 다음에 오버스티어를 저희가 체크하시면 롤을 체크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바퀴는 계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왼쪽 바퀴 첫 바퀴 돌 때는 빨리 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바퀴가 계측이 되고요. 나가서 세 번째 바퀴는 계측이 되지 않고 네 번째 바퀴가 계측이 되면서 빠져나와서 두 번째 바퀴, 네 번째 바퀴 두 개의 합산 시간으로 계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2명의 드라이버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먼저 1회씩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회 기록은 300cc 이상에서는 10초 27이 나오고요. 가장 빠른 그 라이트 오른쪽 우측은 5초 2, 그 다음에 레프트 쪽은 5초 08. 그 다음 300cc 하는 10초 46이었고 라이트는 5초 16, 더 빨랐습니다. 300cc보다. 그 다음 레프트는 5초 07이니까 베스트 타임만 뽑으면 300cc 이하도 그렇게 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낮다고 해서 차가 무조건 늦은 건 아니니까 잘 운영을 하시면 된다는 거. 다음 오토크로스 경기는 그 차량의 기동성하고 핸들링 특성을 평가를 하는데 이 코스는 참고로 보십시오. 대회 전에 저희가 코스를 공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가 들어가서 빠져나올 때까지 계측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5년도 경기는 300cc당이 1분 435, 그 다음 300cc 이하가 1분 02초 298에서 이건 좀 차이가 좀 나죠. 그 다음에 그 3일차인데 내부 경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그 경기 진행 시간이 공식적으로 7시 반부터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오토크로스 통과하는 거 보고 차량 대수를 보고 내부 경기가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다시 진행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코스 안에는 저희가 그 4대 정도 만들었습니다. 최대 이제 5대까지 허용하려고 하는데 올해 그 펀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진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경기 코스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저희가 한 600에서 7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22km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랩수를 정해서 공지를 합니다. 만약에 22바퀴를 돈다 그러면 1번 드라이버가 11바퀴, 2번 드라이버가 11바퀴에서 중간에 드라이버 교체가 한 번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크로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랩타임이 빠른 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베스트 4개 팀 정도는 제일 마지막에 달릴 수 있게 저희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 중 추월은 그 추월 코스에 그 청색기가 발령이 되면 그 먼저 그 우회 차량이 우회 차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운영 요원이 차를 스톱을 시키고요. 그때 뒤따라오는 차가 추월하고 지나가면 코스로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회 기록은 300cc상이 32분 39초 정도, 300cc 이하가 40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스트 시간이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요. 드라이버 교체에 대해서는 뭐 3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 교체 시점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교체 시간은 3분을 주고요. 운전자 교체 지역 내에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총 5대까지만 경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네,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완투입니다. 질문이 3가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거는 캐치캔 그 고정할 때 케이블 타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호스밴드, 스틸로 된 호스밴드는 가능한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트릭터 위치가 스로틀 바디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터보 차저 같은 경우는 스로틀 바디보다 터빈 전단에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리스트릭터 효과가 발생하는데 위치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지 일단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캐치케인 고정시키는 부분은 그 스틸 그 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브라켓을 사용을 해서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형태를 이제 원합니다. 그러니까 캐치케인 자체가 뭐 스틸 재질이나 이럴 경우에는 브라켓을 달아서 다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 조금 더 말씀을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래쪽에 그러니까 기계적인 장치로 이제 그 밑에 그 뭐죠? 그 선반 형태를 달도록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틸 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나마 좀 그 우리가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터보 차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좀 문제가 됐던 부분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예,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